전쟁 시뮬레이션에서 30분이면 승리한다던 일본. 그러나 그들의 시뮬레이션이 끝나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반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일본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의 출처가 중국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적국의 입에서 나온 단 두 글자, 코리아, 그 의미를 해부합니다. 오전 9시 런던의 겨울 공기가 사무실 창문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 영국 국방안보분석센터의 군사 전문가입니다. 20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해왔죠. 그날도 평범한 야근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 30분 내 제압 시나리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분? 이건 전쟁 시나리오가 아니라 망상이었습니다. 현대 해전에서 한국과의 해군 전력이 30분 만에 무너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장을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류의 허황된 주장은 매년 어디선가 튀어나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 속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본 내 주요 우익 커뮤니티와 군사 포럼에서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해상자위대를 무적의 함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 12척은 식은 죽먹기라고 표현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게시물에는 이런 문장이 수백 개의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 앞에서 30분도 버티지 못한다. 저는 그 허세의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온 제 눈에는 그저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숫자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려던 순간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이 주장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반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중국이요? 한국을 두둔한다고요? 이건 예상 밖의 전개였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를 켜고 중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신화통신, 텐센트 뉴스, 글로벌 타임스. 중국의 대표적인 군사 논평 매체들이 일제히 일본의 30분 망상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현대전을 이해하지 못한 2차 대전식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타격형 해군이다. 그들의 기사에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미사일 발사 관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배치 현황, 심지어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제기 일정까지. 저는 즉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비교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데이터는 제가 보유한 나토 분석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치는 저희 자료보다 더 최신 정보였더군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검증한 뒤 이 글을 쓴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그들은 자국의 전력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타국의 무기 체계를 이토록 정밀하게 분석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램프 불빛이 보고서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한국을 두둔하는 겁니까? 그들은 결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발언 뒤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번 발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며칠 밤을 자료와 씨름한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두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자신들이 얕잡아 보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일본을 견제하는 실질적 변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결코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언급했다는 건 이미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그런데도 중국은 일본의 해군력 과대평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은 한국 해군을 진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30분 만에 무너질 약한 상대였다면 중국이 굳이 나서서 반박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한국의 전력이 동북아 해양 균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던 30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한국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일본이 패배를 인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중국이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새벽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적국조차 부정하지 못한 힘,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국가의 군사력을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감정이 앞선 적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해야 하고 분석은 객관적이어야 하죠.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군사 데이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런 전력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의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분의 망상이 아니라 30년의 준비였구나. 다음 날 새벽,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내놓은 군사 분석 전문을 정독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선전용 기사라 생각했지만 읽을수록 제 눈은 점점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더 이상 전력을 자랑할 수 없다. 대부분의 주력함은 건조된 지 20년이 넘어 현대전에서의 생존성이 낮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곧바로 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아타 고급 이지스함, 건조연도 2007년. 콩고급은 그보다 더 오래된 1998년이더군요. 중국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20년이 넘은 함정이라는 건 레이더 체계, 전투 시스템, 미사일 발사 통제 장치 모두가 9세대 기술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이어서 등장한 문장은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128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마야급의 96기를 크게 상회한다.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자국의 전력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하지 타국의 무기 체계를 이토록 정확히 분석해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나토 분석 자료와 교차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할 때마다 제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데이터는 제가 보유한 나토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종대왕급 128기, 일본 마야급 96기, 미국 타이콘데로 가급 122기. 심지어 일부 수치는 저희 자료보다 더 최신 정보였더군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던 제 머릿속에 분석가로서의 냉정한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중국이 왜 굳이 자기들이 분석한 최상급 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한국을 치켜 세우는 겁니까? 중국은 결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발언 뒤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죠. 그 순간 소름 돋는 깨달음이 저를 스쳤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사랑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몽둥이를 들어 일본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중국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자신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론화하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가장 비참한 굴욕을 선사하기 위해 한국의 실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무시하던 한국조차 이미 이 정도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우리와 상대가 되겠느냐? 그게 중국이 보내는 냉혹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 역사 갈등, 경제 경쟁까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무시했던 한국을 들어올려 일본을 짓밟는 전략이었던 거죠. 중국 매체들이 나열한 정교한 찬사들은 사실 일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위해 설계된 독이 든 축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칭찬하지만 진짜 목표는 일본의 굴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한국이 선택됐다는 건 한국의 전력이 이제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전력은 이제 강대국들이 서로를 조롱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만큼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일본을 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피보호국에서 전략 변수로, 약소국에서 기준점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선전이 아니야. 이건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현실이야. 중국의 논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방어에 갇히지 않았다. 함정 한 척이 하나의 전략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을 방어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전력으로만 봤습니다. 작은 나라, 제한된 예산, 주변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방어에만 집중하는 군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분석은 그 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해군의 설계는 주변 강대국의 지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 고화력 전략의 결과다. 그 구절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비대칭 고화력 전략.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전문가가 내놓은 냉정한 평가이자 전략적 인정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적지만 화력으로는 압도한다는 뜻이니까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화면에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제 오만한 시각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국가의 해군력을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에 대해서는 늘 방어적, 제한적, 소극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 판단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칭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객관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한 척 한 척의 질적 우위였습니다. 세종대왕급 한 척이 중국 구축함 두세 척의 화력을 능가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략적 위협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위협을 일본에게 보여주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세종대왕급 세 척이 동시에 운용된다면 이론상 384기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방어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 타격 능력을 갖춘 공격 전력이었죠.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해군력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설명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책상 위의 시계는 이미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환했습니다. 처음으로 팩트 속의 감정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128기의 발사관 하나하나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상세히 분석한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일본을 굴욕주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이제는 강대국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도요.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덮고 곧장 인천항 인근의 해군 전시 영상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 이름은 이미 수차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밀어내며 천천히 부두에 접안하던 그 순간 저는 한 나라의 기술력보다 더 큰 의지를 느꼈습니다. 길이 166m, 배수량 1만 톤. 하지만 그보다 눈에 들어온 건 선체 중앙부에 빼곡히 박힌 128개의 수직 발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최신형 마야급 이지스함은 96기. 미국의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조차 122기. 그런데 한국의 세종대왕급은 128기. 그 수치 하나로 모든 서열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주로 미국제 SM 미사일을 탑재해 방어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그 공간에 현무-3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잠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을 함께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방패와 창을 동시에 쥔 함정이죠. 중국의 평론가들이 방패를 든 검투사라고 표현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실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함교 위로 빛나는 이지스 레이더의 돔, 그 속에는 한화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탐지거리 1000km, 동시 표적 추적 능력 1000개. 그건 더 이상 방어체계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장 지휘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함정이 천천히 회전하며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선체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배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종대왕. 저는 오래전 한국사를 공부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 과학과 기술, 문화를 함께 일으킨 국왕.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를 만들고 천문학을 발전시킨 인물. 그 이름을 군함에 붙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지식이 힘이 된다는 철학의 현대적 해석이었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듯이 이 배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 연결고리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금속 구조물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다. 하나의 국가 철학이 금속으로 응결된 구조물이다. 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오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영상을 멈추고 저는 세종대왕급의 설계 철학을 다시 살폈습니다. 한국은 왜 128기를 고집했습니까? 96기로도 충분히 강력한 전력인데 왜 굳이 32기를 더 실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방어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사방이 잠재적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북쪽, 서쪽, 동쪽 모두에서 위협이 올 수 있죠. 그렇다면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격 능력 없는 방어는 결국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격 능력을 갖춘 방어는 억제력이 됩니다. 세종대왕급은 바로 그 억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두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세종대왕급의 함교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함체를 스치며 금속 표면을 울릴 때 그 울림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지켜내기 위해 만든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배를 설계한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을 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은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금속으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기억, 외세의 침략, 분단의 아픔. 그 모든 역사가 이 128개의 발사관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함정의 측면에는 작은 글씨로 한 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DDG-991. 숫자로만 보면 그저 일련 번호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만 시간의 설계, 그리고 한국가의 생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군함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제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본 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을, 방어가 아니라 억제를, 생존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한 나라의 모습을 본 거죠. 영상 속에서 세종대왕급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 하얀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국가가 역사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해했어. 128기는 숫자가 아니라 의지였던 거야. 창문 밖으로 첫 아침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함체 위로 비치던 태양처럼 묵직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의 군함 앞에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고 세종대왕급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28개의 발사관, 태극기,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 그 모든 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식이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늘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끝없이 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한 척의 배가 역사의 균형을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선 배가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보고서를 통해 처음 그 이름을 접했습니다. 3,000톤급 비핵 잠수함, 세계 최초로 SLBM을 실전 운용한 비핵국.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한 척당 6기에서 최대 10기의 수직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현무-2B 개조형 SLBM이 들어가죠. 사거리 약 500km, 탄두 중량 1.5톤. 공식적으로는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그 궤적이 향할 수 있는 곳은 한반도 바깥까지입니다. 실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짙은 바다 위로 잠수함이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수면이 터지고 흰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미사일이 구름을 가르며 상승했습니다. 장면은 조용했지만 심장은 그 어떤 폭발음보다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핵이 없어도 억제력은 존재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무기죠. 도산 안창호급은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살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 자망시간 최대 20일 이상.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전략적 결심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 HDW사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체 개발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운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을 수입하는 것과 기술을 소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사온 게 아니라 잠수함을 만드는 능력 자체를 체득한 겁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미사일의 궤적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들이 말한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은 불안하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그 침묵을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적이 이 잠수함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나토 해군 분석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조차 비핵 잠수함에서 SLBM을 운용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추진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운용하죠. 하지만 재래식 추진, 재래식 탄두로 SLBM을 실전 배치한 국가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면서도 억제력은 확보한 거죠. 기술의 승리이자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억제의 형태다. 그 문장을 쓰면서 문득 잠수함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산 안창호. 한국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며 그 이름을 처음 접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 교육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선각자. 그 이름을 단 잠수함이 지금은 한 나라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지식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100년 전 도산 안창호는 교육으로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이름이 한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위에서, 하나는 수면 아래에서. 영상 속 미사일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하얀 연기 궤적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그 장면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아마도 그 조용함이야말로 진짜 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 소리로 위협하지 않아도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힘. 도산 안창호급은 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바다 밑의 저승사자이며 동시에 평화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수호자다.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바다 위로 솟구치던 미사일의 하얀 궤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도산 안창호급은 그런 잠수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사무실로 스며들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바다 밑 어딘가에서 이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항공우주청의 실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은빛 전투기가 떠올랐고 그 순간 화면의 좌측 하단에 글자가 떴습니다. KF-21 보라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실험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전투기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선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개발비 8조 8천억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항공 프로젝트. 4.5세대 전투기, 국산 개발률 65%. A사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전 시스템 모두 한국산. 심지어 유럽 6개국이 공동 개발한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까지 아시아 최초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F-35의 정비와 무장 통제 권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정비 매뉴얼조차 미국 본사 승인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 잠금을 풀었습니다. 하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만든 날개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투기 개발이라는 건 단순히 철판을 붙이고 엔진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이 모두 결합된 종합기술의 결정체죠.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영상 속에서 KF-21이 활주로를 달리더니 기체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엔진음이 공기를 찢었고 태양빛이 동체를 가르며 번쩍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간의 굴곡을 딛고 스스로의 하늘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1980년대에는 F-5 전투기를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며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자체 설계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70년 만의 비상이었던 겁니다. 보고서에 짧게 적었습니다. KF-21은 전투기가 아니다. 이건 선언이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군사 분석가로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한화시스템 연구진 인터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린 세계 최고를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라의 기술 개발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자립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F-35를 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F-35도 운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면 언젠가 발목을 잡힙니다.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 기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비싸고 더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체 개발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간 겁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KF-21이 하늘 높이 상승하며 급선회를 하더군요. 기체가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롤링을 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맹금류 같았습니다. 보라매라는 이름이 딱 어울렸습니다. 보라매는 사냥매를 뜻하는 순우리 말이죠. 하늘의 사냥꾼, 날렵하고 강력한 맹금. 한국 공군의 새로운 상징이 된 겁니다. 기술 사양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행동 반경 900km 이상. 공대공 미사일 6발, 공대지 무장 7.7톤 탑재 가능.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영공에 침입하는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하는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엔진은 아직 미국제 F4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죠. 2030년대 초반이면 완전한 국산 전투기가 탄생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진정한 항공 강국이 되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 KF-21이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기체가 활주로에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타이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한다는 건 단순히 날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하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군가의 그늘에서 날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늘을 만들었다. 창밖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런던의 하늘이지만 머릿속에는 한국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늘 위로 KF-21이 날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빛 날개가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며 한반도의 영공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남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나라. 스스로 하늘을 지키는 나라. 그날 저녁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무기는 엔진도 미사일도 아니다. 그건 자립이라는 이념이다. 영상은 끝났지만 KF-21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보랏빛 하늘을 가르는 은빛 전투기. 기술의 비행이 아니라 신념의 비행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의 설계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언론은 이 배를 21세기형 야마토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190m, 배수량 1만 2천 톤, 탑재 비용 17조 원.
수치만 놓고 보면 동북아에서 가장 거대한 함정이 탄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는 순간 이 프로젝트가 가진 불안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핵심 장비로 탑재된 것은 SPY-7 레이더였습니다. 원래는 지상형으로 개발된 레이더를 주민 반발로 설치하지 못해 결국 함정에 얹어버린 장비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상용 레이더를 함정에 억지로 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막대한 전력 소모와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체 내부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기술의 타협이었습니다. SPY-7은 원래 이지스 어쇼어, 즉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지상에서는 전력 공급이 자유롭고 냉각 시설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함정은 다릅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전력, 제한된 냉각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지상 배치를 포기했고 그 대안으로 함정 탑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설계 오류였습니다. 17조 원을 들여 만든 배가 레이더 하나 때문에 비효율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병력 충원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의 지원율은 매년 하락 중이며 심지어 기존 함정조차 승조원 부족으로 운항이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죠. 17조 원짜리 함정을 띄운다 해도 그 배를 움직일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를 만들어도 승조원이 없으면 그건 그냥 떠다니는 고철일 뿐입니다. 일본은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즉 사람을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절반의 예산으로 건조되며 국산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완전히 자체 개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차세대 KDDX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로 승조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죠. 한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함정 자동화를 방산 설계에 미리 반영해왔습니다.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한 겁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에서 갈린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2차 대전식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크면 강하다, 많으면 이긴다는 환상 말이죠. 야마토 전함이 그랬습니다. 세계 최대 전함이었지만 미군 항공기에 속절없이 침몰했죠. 크기가 아니라 효율이 중요합니다. 17조 원을 들여 거대한 배 한 척을 만드는 것보다 8조 원으로 효율적인 배 두 척을 만드는 게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게다가 승조원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거함을 고집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거함거포의 환상 속에 있다. 한국은 효율과 자립의 철학으로 움직인다.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SPY-7 레이더를 고집한 이유가 기술력의 과시라면 한국의 KDDX가 보여준 것은 기술력의 내면화였습니다. 누가 더 큰 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현대전의 본질이죠. 일본의 17조 원짜리 함정은 완공되더라도 운용에 막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력 소모가 너무 커서 함정의 항속거리가 줄어들 것이고 냉각 시스템 유지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게다가 승조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훈련조차 불가능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종대왕급은 이미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승조원 교육 체계도 확립되어 있고 정비 인프라도 완벽하죠. 차세대 KDDX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게 바로 선견지명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준비하는 것. 일본은 지금 당장의 위세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를 다 검토한 뒤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17조 원의 예산, 화려한 외형, 그리고 비어있는 함교. 화려한 갑옷을 입은 유령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인, 작동할 수 없는 무기. 반면 한국의 함정은 조용했습니다. 숫자로는 작지만 내실은 단단했습니다. 방산의 목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대한 덩치는 강함의 증거가 아니다. 진짜 힘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마토의 후예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거대한 전함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효율과 기술의 시대죠.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급 세척이 일본의 17조 원짜리 함정 한 척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개 방향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하고 하나가 정비 중일 때 나머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17조의 그림자는 일본의 바다에 드리워졌지만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은 이미 한국에서 떠올랐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설계, 미래를 내다본 전략, 실용적인 접근. 그 모든 게 17조 원의 허세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지혜가, 위세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진짜 국방력이다. 서울 외곽의 한방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지만 창문 너머 실험동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조정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퇴근하십니까?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험 성공할 때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나라의 방위 산업은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그 한 문장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의지. 퇴근 시간보다 임무 완수가 우선이라는 신념. 그게 바로 한국 방산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녹슨 현무 미사일의 초기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든 거예요. 그들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탄채, 수차례 폭발과 실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손끝으로 금이 간 부분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가락에 와닿았습니다. 그 안에 묻어 있는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실패와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10번 실패해도 또 시작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기술이었던 겁니다. 한 중년의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 번이라도 적이 우리 땅을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책임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성공은 우연이나 투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축적, 그리고 2번은 지지 않겠다는 역사적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이 나라는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충분한 탄약도 없었죠.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때의 무력함, 그때의 절망을 이 나라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지난 70년간 한국 방산의 모토였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겠다는 의지. 그게 바로 지금의 세종대왕급을, 도산 안창호급을, KF-21을, 현무5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창원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용접공이 땀을 흘리며 선체에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보호 마스크 너머로 집중된 눈빛이 보였죠. 작업이 끝난 뒤 그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한 줄 용접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겠죠. 그 말이 귀를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용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에 나가 나라를 지킬 거라는 자부심. 그게 이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조선소 안을 걸으며 건조 중인 구축함을 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드라이독에 누워 있었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용접을, 누군가는 배관을, 누군가는 전기 계통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군함이 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감독관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배 한 척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인 정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설명된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왔지만 이렇게 감정이 앞선 적은 없었거든요. 미국의 방사는 거대 기업이 주도합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죠. 중국은 막대한 인력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게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바다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 나라가 지켜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누군가는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급이 지키는 건 단순히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빛들, 저 사람들, 저 일상이었던 겁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바다 밑에서 침묵하는 이유도 KF-21이 하늘을 나는 이유도 모두 같았습니다. 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버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 편의점에서 나오는 학생. 그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밤을 새워 그들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의지의 승리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도 전투기도 군함도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움직이는 건 예산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하고 노력하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왜 이 나라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지. 그 모든 답이 오늘 하루 동안 제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연구소의 불빛, 용접공의 땀, 엔지니어의 웃음. 그 모든 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서울의 호텔방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장병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나라의 내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며칠 전 입수한 한국의 최신 미사일 시험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바로 현무5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사양을 읽던 제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보고서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전술 미사일의 탄두는 500kg에서 1톤 사이입니다. 벙커버스터로 유명한 미국의 GBU-28도 탄두 중량은 2톤 남짓이죠. 그런데 8톤이라니요? 이건 물리 법칙에 대한 도전이자 재래식 무기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000kg.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솟구친 현무5가 정점에 도달했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면을 향해 수직 낙하했습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진계가 요동치듯 화면 전체가 거칠게 떨렸습니다. 8톤의 금속 덩어리가 극초음속으로 내리꽂히는 순수 운동.
에너지는 폭발 없이도 지하 수십 미터의 안반층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렸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땅이 움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맙소사.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핵이 없는 자들을 위한 핵무기였습니다. 영국 국방연구소에서 20년을 보낸 저조차 이런 무식할 정도의 집념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핵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물리적인 질량 그 자체를 신의 지팡이처럼 내리꽂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8톤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2번 다시 짓밟히지 않겠다는 한국의 광기 어린 집념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결정체였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막고 있다면 그 틀 안에서 최대한의 파괴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영상을 멈추고 데이터를 다시 살폈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8톤, 극초음속 낙하.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하 벙커든 지휘소든 미사일 기지든 지구상. 어떤 방어시설도 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핵무기가 공포를 통한 억제라면 현무 5는 확실성을 통한 억제였습니다. 당신들이 공격하면 당신들의 지휘부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 확신이 바로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웃는 동시에 한국을 조용히 경계했던 거죠. 일본의 30분 망상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의 전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환상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함거포, 대동아 공영권, 무적의 함대. 그들의 머릿속은 아직도 1940년대에 갇혀 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효율이,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의 전장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의 128개 발사관, 도산 안창호급의 SLBM, KF-21의 자립적 전투 능력, 그리고 현무5의 8톤 탄두. 그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보고서에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토록 확신에 찬 문장을 쓴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적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벼려냈고 이제 그 검은 세계 어디서도 굽히지 않는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솟구쳐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이, 분석이 아니라 확신이 펜끝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바다를 지배하지 않지만 바다를 통제한다. 그들의 잠수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 무섭다. 그들의 전투기는 하늘을 점령하지 않지만 하늘을 지킨다. 그리고 그들의 미사일은 핵 없이도 세상을 멈추게 만든다. 세종대왕급의 파도, 도산 안창호급의 침묵, KF-21의 비상, 현무5의 낙하.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어느 강대국보다 단단하다. 연구소의 엔지니어들, 조선소의 용접공들, 밤을 새워 일하는 기술자들. 시험 성공할 때요라고 답했던 젊은 연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문장을 마치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토록 감정이 앞선 보고서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군사 분석가는 냉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존엄이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중국의 허락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백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 만든 겁니다. 도산 안창호가 독립운동을 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조국의 자유가 필요했으니 싸운 겁니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독립국가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창밖의 서울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 빛은 단지 도시의 조명이 아니라 한 세대가 만들어낸 생존의 의지였습니다. 1950년 폐허에서 시작해 2025년 자립에 도달한 나라. 그 여정이 저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맨 아래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정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군사 분석과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군사력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의 총합이죠. 군사 분석가로서 이 나라를 데이터로만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가 배우는 교본이 되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을 떠나 서울에 온 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 20년 경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을 이해한다는 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 위 어딘가에서 KF-21이 날고 있을 겁니다. 바다 어딘가에서는 세종대왕급이 파도를 가르고 더 깊은 곳에서는 도산 안창호급이 침묵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딘가의 발사대에는 8톤의 의지가 담긴 현무5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맹수의 이빨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손을 내밀지 못하죠. 이빨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균형의 무기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만 드러내죠.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